일본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초고속 열차, 닌텐도, 초밥, 애니메이션, 도요타 같은 것들이죠. 일본은 단순히 첨단 기술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문화를 형성하는 나라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거대 경제국가이자 강대국 중 하나예요. 그런데 고령화 인구, 낮은 출산율, 수십 년간 정체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놀라운 건 일본을 둘러보면 여전히 깨끗하고 현대적이며 선진국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일본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장했는지, 경제를 뒤흔든 협정은 무엇이었는지, 모든 걸 바꾼 붕괴는 어떻게 일어났는지, 인구 문제는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정체되어 있는데도 어떻게 여전히 경제가 돌아가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은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발을 맞았어요. 나라 전체가 폐허였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불과 몇십 년 만에 일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전쟁 직후 미국은 냉전이라는 새로운 드라마에 돌입했어요. 기본적으로 미국과 자본주의 동맹국들 대소련과 공산주의 진영 간의 긴 세계적 경쟁이었는데 초강대국이 되어 세계를 지배하려는 싸움이었죠. 초기 충돌 중 하나가 1950년 한국전쟁이었습니다.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는 북한이 미국과 유엔의 지원을 받는 남한과 전쟁을 벌였어요. 일본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미군 기지가 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이 막대한 군수 물자 주문을 쏟아부었고 그 주문들이 일본의 무너진 공장과 산업을 다시 살려냈어요. 미국은 원조 자금도 제공했고 재건을 도왔으며 군사적 보호도 제공해서 일본의 회복을 가속화하고 일본 산업을 완전히 부활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일본은 전면적인 수출 모드로 돌입했어요. 자동차, 가전제품, 라디오, 텔레비전, 심지어 반도체까지 모든 걸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낮았고 사람들은 엄청나게 열심히 일했으며 정부는 은행과 대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경제를 이끌었어요. 도요타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소니, 도시바, 니콘 같은 회사들이 글로벌 브랜드가 되었죠. 1980년대가 되자 일본은 거의 막을 수 없어 보였습니다. 1980년대 미국은 다른 나라들, 특히 떠오르는 경제 초강대국이었던 일본과의 막대한 무역 적자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1985년 미국은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의 압력을 넣어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만나 플라자 합의에 서명하도록 했어요. 미국 달러를 약화시키고 일본 엔화 같은 통화를 강화시키는 협정이었죠. 이게 팀워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미국이 자국 달러를 약화시켜서 일본에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일본에게 이건 완전한 악몽이었습니다. 통화가 약해지면 수출품이 더 저렴해지지만 수입품은 더 비싸진다는 걸 아실 거예요. 약한 미국 달러는 미국 수출품을 더 저렴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서 미국 기업의 수익을 끌어올렸어요. 한편 강해진 엔화는 일본 수출품을 해외에서 훨씬 더 비싸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일본 제품에 관심을 덜 가지면서 일본 기업의 수익이 떨어졌어요. 이에 맞서기 위해 일본은 금리를 낮추고 돈을 더 찍어내면서 대중에게 싼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싼 대출을 보고 엄청나게 빌려서 토지, 주식, 부동산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가격이 폭발했습니다. 일본은 역사상 가장 미친 거품 중 하나를 맞이하게 됐죠. 예를 들어 1989년 최고점에서 도쿄 긴자 지구의 땅 1제곱미터가 무려 150만 달러에 팔릴 수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 가격을 약 3.41제곱킬로미터 넓이의 도쿄 황궁 아래 땅에 적용하면 약 5조 1천억 달러의 가치가 됐을 거예요. 이건 캘리포니아 전체의 부동산 가치보다 많고 심지어 당시 일본의 전체 GDP보다도 많았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미친 수준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이건 성장이 아니라 순전히 투기와 거품이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죠. 1990년대 초 사람들은 가격이 얼마나 터무니없어졌는지 깨닫기 시작했고 결국 거품이 터졌습니다. 주식 가격이 폭락했어요. 부동산 가격이 무너졌습니다. 은행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갚을 수 없는 부실 대출 더미를 떠안게 됐죠. 이런 상황에서 현명한 조치는 빠르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때 했던 것처럼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빠르게 수습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훨씬 더 나빠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 지연시켰습니다. 정부는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여전히 인프라 프로젝트에 수십억을 쏟아부으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경기 부양이긴 했지만 일본은 당시 은행을 고치거나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데 더 집중했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1997년과 1998년, 거의 10년이 지난 후에야 은행들이 파산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더 이상 이를 숨길 수 없었어요. 그때서야 일본이 진지하게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죠. 문제는 더 이상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미 사람들의 심리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붕괴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었어요. 더 많이 저축하고 덜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좋고 재정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처럼 들리죠?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국가 경제에 위험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한 사람의 지출은 다른 사람의 소득입니다.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면 기업들이 버는 돈이 줄어들고 그건 성장 둔화를 의미해요. 이는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더 싸질 거라고 기대하며 지출을 더 오래 미루게 돼요. 계속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이걸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나라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다루는 동안 일본은 반대인 디플레이션을 겪었는데 이것 역시 치명적일 수 있어요. 이에 맞서기 위해 일본 중앙은행은 20년이 넘도록 금리를 거의 제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빌리고 소비해서 경제를 부양하기를 바라면서요. 사실 일본은 세계에서 양적 완화라고 불리는 걸 처음 시도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거품은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많은 일본 사람들은 여전히 빚을 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더 많이 저축하고 부채를 피하는 쪽을 택했어요. 중앙은행은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시도했습니다. 한때 마이너스 0.1%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빌리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업들은 다시 상품 가격을 낮췄습니다. 임금은 정체됐어요. 사람들은 더 저축했습니다. 아무것도 성장하지 않았죠. 이것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10년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일본 경제는 거의 30년 동안 정체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인구를 가진 나라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2025년 중위 연령은 약 49.8세입니다. 비교하자면 세계 중위 연령은 겨우 30.9세예요. 또한 일본인 3명 중 1명이 이제 65세 이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명백한 것 중 하나는 일본에 엄청나게 미친 직장 문화입니다. 일본은 과로와 스트레스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일본에서 사무실이나 기차, 심지어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을 보셨을 텐데 이게 완전히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경제가 막혀 있고 월급은 거의 오르지 않으며 세금은 올라가면서 삶이 매년 더 무겁게 느껴져요. 일부 사람들은 결국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로 결심합니다. 이걸 증발을 의미하는 조아츠라고 불러요. 직장, 빚, 실패로 인한 수치심이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느껴서 그냥 자신의 삶에서 걸어나가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사라집니다. 이걸 도와주는 특별한 사업까지 있어요. 요니게야, 즉 야반도주 가게라고 불리는 곳이죠. 이 업체들은 조용히 운영되며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옛 삶에서 탈출하도록 돕고 때로는 다른 도시로 옮겨서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다른 트렌드로 히키코모리라는 게 있는데 사회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수십만 명의 젊은 일본인들이 수년간 자기 방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학교도 없고 직장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그냥 게임하기, 애니메이션 보기 또는 다른 무언가를 하면서 방 안에서 원하는 걸 하는 완전한 고립 상태죠. 이들이 게으른 게 아니에요. 지쳤고 환멸을 느끼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압박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보여주죠. 이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피하게 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돌보기 힘든데 가정을 꾸리기는 어렵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엄청나게 비싸고 육아 지원은 제한적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매우 엄격한 이민 정책을 가지고 있어서 공백을 메울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결과는 어떨까요? 일본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줄어들면 경제를 움직일 사람이 줄어들어요. 소비자가 줄어들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듭니다. 인구가 말 그대로 사라지고 있는데 GDP를 성장시킬 수는 없죠.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걸 고려하면 일본이 재앙처럼 보일 수 있어요. 놀랍게도 일본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기차는 정시에 도착해요. 거리는 깨끗합니다. 사람들은 길고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일본은 일종의 역설입니다. 맞아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정부 부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무섭게 들리지만 일본 부채의 대부분은 외국 대출자가 아니라 자국민과 기관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GDP의 205%가 넘지만 일본은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지고 외부 압력은 덜 받아요. 세계 무대에서 도요타, 닌텐도, 소니, 유니클로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번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요타는 일본 자체보다 해외 시장에서 훨씬 더 많이 벌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일본이 고통 없이 벗어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거품 트라우마는 사람들이 돈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놨어요. 가정과 기업들이 극도로 조심스러워져서 더 많이 저축하고 덜 소비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가 빠르게 다시 성장하기가 더 어려워졌죠. 일본의 인프라는 이미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과도하게 건설됐기 때문에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에 계속 지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점은 정부가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쿠데타나 폐쇄, 정치적 혼란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을 세계 최초의 탈성장 경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다음 큰 것을 쫓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미 가진 것을 유지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정체 상태에 머물고 싶어 하는 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가난하거나 혼란 상태가 아니지만 느린 동작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세계의 나머지가 더 많은 성장, 더 많은 돈, 더 빠른 속도를 쫓아 앞으로 질주하는 동안 일본은 그냥 현재 가진 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인구와 지친 근로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과거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미래를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구독자분들의 경제 통찰력이 한 단계 더 깊어지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